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주 다이얼로그입니다. 금번 특별 강의는 이장우 한국경영학회 회장님이시자 경북대학교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K-팝 이노베이션과 선진국의 길, 지역 혁신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장우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및 경영과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 한국 기업의 혁신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세상을 흔든 한국형 혁신의 미래, K-팝 이노베이션, 창발 경영, 벤처 경영, 스몰 자이언트 대한민국 강소기업 등 많은 저서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 강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연구원장 김상엽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마스크 쓰고 강의하시나요? 아니면 마스크는 원래는 계속 쓰고 있어야 강의하실 때? 강의할 때는 벌써 네,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 김상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이장우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세계문화산업포럼 의장님께 깊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걸음해 주신 SM타운의 허경 부사장님께도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장우 교수님은요, 특별히 소개가 필요가 없을 정도의 분이세요. 제가 이장우 교수님은 이제 대한민국 벤처를 이끌어온 학계에 선두 주자셨고, 제가 지금 벌써 9년째 몸담아 왔던 카이스트의 산업공학 석사와 경영과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죠. 서울대 경영대를 나오셔서 항상 현장 속에서의 솔루션을 찾아오신 한국의 대표적인 경영학자십니다. 그래서 한국경영학회 회장도 지내셨고, 저는 특히 이제 벌써 20년이 다 돼간다고 들었는데, 한국문화산업포럼의 이 창설자세요. 아까 저 SM도 말씀드린 이수만 선생님, 성수환 선생님 등등과 함께 벌써 20년이 다 됐네요. 내년이 20년이라고 하니까. 그때 문화의 산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에도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왜 어떻게 문화가 예술이지 산업이냐. 근데 선진국, 제가 워싱턴 특파원할 때 느낀 거였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나 아주 메이저 미디어에서는 벌써 문화를 아주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보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당시 워싱턴 특파원을 마치고 돌아와서 당시 회사 사장님께 문화산업이라는 팀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지금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무슨 K-팝, K-드라마 등등 보듯이 지금은 한국의 이 무슨 매출 볼륨도 볼륨이지만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인더스트리가 돼 있죠. 그 점을 선도하신 분이 이장우 교수님이세요. 제가 평소에는 아주 존경하는 그 선배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저랑은 같이 그 미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을 하셨습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 자문위원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 포럼을 넘어서 세계 문화산업 포럼의 의장을 맡으셔서 지평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저께 우리 제주 자문회의가 있었죠. 그 도 내외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제주의 이 갈 길을 묻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 취임사가 제주가 미래다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덧 1년 반쯤 다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같이 하시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글래스고에서 제주가 추구해온 카본 프리가 국제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사례로 인정받고 상도 받았잖아요. 제가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내년 상반기 주요 테마가 1인당 5만 달러 돌파를 제주가 제일 먼저 하면 어떻겠는가. 청정 제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 제주다움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또 잘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그게 제 요즘 화두입니다. 우리 엄상근 박사님 와 계신데, 국제자유도시 10개년 교육도 결국은 그걸로 우리 제주도민의 웰빙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아직 곡절은 많지만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세 분야의 인더스트리가 아주 커나갈 거라고 해요. 하나는 이제 그린, 또 하나는 바이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랬던 디지털.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바탕에 깔려있는 건 문화라는 힘이 작용해야지 더 매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게 바로 소프트 파워죠. 그래서 저는 그저께는 이제 앞으로 제주가 이 바이오 헬스케어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언을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문화가 제주에 이끌어가는 큰 깨끗한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장호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던데, 우리 대전 국제 영어 교육 도시 같은 것도 글로벌한 매력 있는 그런 문화 산업의 어떤 그 중심 또는 허브,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해준다면 우리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청정, 깨끗하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따라서 가장 매력적인 제주로서의 공간도 더 힘찬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장호 교수님, 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실 주제는 K-POP 이노베이션과 선진국의 길, 제주의 혁신을 위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장호입니다. 우리 원장님의 과분한 소개에 힘입어서 좀 유익한 강의가 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원장님하고는 뭐 미래라는 화두로 제가 또 많이 그동안 배워왔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매경 지식 포럼을 설립돼서부터 이끌어 오신 분이고, 또 지금 뭐 제주도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개드릴 거는 뭐 다들은 알고 계시지만은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분들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K-팝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마 저희 역사상 근현대사의 큰 그 사건의 하나가 이제 K-팝의 약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선진국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뭐 제주도 같은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두의 원장님이 좋은 그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뭐 다 아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영상을 하나. Hello everyone, I'm Steve Barnett, the chairman and CEO of the Capital Music Group in Hollywood, California.
캐피털 The 뮤직으로는 explosive 뭐 프랭크 popularity of 시나트라서부터 K-pop 마이클 in the US 잭슨까지 is one of the most exciting developments in our 음악 industry 유통을 하는 in 유명 decades. 회사죠. Maybe the biggest since hip-hop became such a force in American culture. In fact, K-pop is one of the most dynamic musical revolutions to hit our shores since the British invasion in the 1960s. Ladies and gentlemen, the Beatles! As many of you will remember, that movement brought us the Beatles to the Rolling Stones, to name only two. In America, K-pop is embraced by teens and young adults alike, the key demographics for massive success. Our popular culture is largely driven by young people, and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y've spoken loudly and passionately for K-pop music and its artists. In fact, the passion and loyalty of American K-pop fans surpasses that of virtually any other musical category, and their voice is louder than it's ever been in the history of music in the US. This translates to an extremely active social media presence in our country, be it on YouTube, TikTok, Twitter, Spotify, and any other platform that we could name. The US might have been late to the K-pop party compared to some other regions in the world, but we're certainly making up for lost time. The creative executives behind K-pop, amplified by the extraordinary achievements of Mr. Suman Lee and SM Entertainment, have raised the bar for all pop music and really helped to differentiate K-pop. The songs and records are made by the very best creative talent in our industry, and the performers deliver them with incredibly melodic flair and unrivaled harmonies. 네, 요 영상은 아까 잠깐 소개하신 세계문화산업 포럼의 발표를 위해서 코로나로 오질 못하시니까 직접 발표 자료를 만드신 거고요. 이 영상은 전부 캐피털 뮤직 그룹이 가지고 있는 영상이고, 이런 영상이 가능한 이유는 슈퍼엠과 지금 현재 NCT라는 그룹을 이 회사가 유통을 해서, 슈퍼엠 같은 경우는 2019년 앨범을 내자마자 열흘 만에 앨범 1위를 한 실적을 거두었죠. 물론 이제 BTS가 2018년서부터 해서 3장의 앨범을 1위를 했고, 그래서 미국의 CD는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함에 비해서 K-pop CD들은 뭐 2배 이상, 뭐 몇십 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음악 회사들이, 미국 음악 회사들이 한국 기획사에 목을 메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로서는 대단히 자부심을 갖게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선곡이 2018년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보드 요새 1등 한다고 그러면 당연한 같이 보이는데, 빌보드 차트에 처음 들어간 거는 2007년인가요? 8년인가 보아가 앨범 차트에서 127위를 한 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더걸스는 뭐 60몇 등을 했는데, 그건 이제 핫 100 차트에서 처음 들어간 거고, 그 결실들이 이제 이렇게 냈는데, 이런 실적들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 올해 보면은 뭐 블랙핑크는 역사상 최고의 걸그룹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샤넬서부터 셀린느, 이브 생로랑 이런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매력의 최고 디자인 패션 회사의 다 뮤즈로 하나씩 다 모델이 되어 있죠. BTS는 뭐 지금 올해 오늘 그래미상에서 떨어졌다고 이제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감히 BTS를 떨어뜨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NCT라는 팀, 혹시 좀 팬이나 좀 아시는 분 있어요? NCT?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알아서 죄송합니다. 사인 CD를 좀 구해드리려고 했더니 없네. 없으세요? NCT 팬? 전부 연구원이 되셔가지고, NCT 그룹도 상당한 인기를 부과하고 있고, 또 많은 그룹들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3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4세대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4세대가 과연 BTS를 능가하거나 버금가는 그룹들이 나올까?
이제 이런 그 평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연구원이라고 하면은 그런 정도는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그 분석을 제가 좀 저는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4세대의 미래는 에스파 그룹이나 NCT 그 신개념이죠. NCT 그룹은 멤버가 정해져 있지 않죠. 지역별로 나이별로 프로듀서 맘입니다. 무한 확장의 그 그룹인데 그런 그룹이 무슨 인기가 있을까 그러고 저도 의심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이수만 프로듀서가 제안을 하면 이게 되더라고요. 에스파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메타버스 걸그룹으로 메타버스의 어떤 그 투자처로서 SM이 꼽히는 이유를 이 에스파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 혹시 에스파 그룹 팬은 없으실 거고 들어는 보셨나요? 몰라? 저기 좀 안다고. 넥스트랩에는 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공간의 확장을 주창하고 사랑과 이별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상 세계에서의 그 정체성을 찾아서 광야에 도전하는 그런 컨셉으로 거의 무슨 마블 같은 얘기, 또 뭐 CD, DC 그룹 같은 뭐 슈퍼맨 같은 이런 그 그룹의 세계관. 근데 실제로 그런 세계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계관 대 세계관의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마블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K-팝계의 생각이죠. 그다음에 새로운 공연 플랫폼으로 대부분 공연 수입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요새는 음원 가지고는 큰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공연 수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연이 다 막혀버리니까 그럼 온라인으로 하지 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비욘드 라이브라고 하는 세계 최초 유료 온라인 공연으로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2년째 지금 뭐 공연다운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K-팝의 약진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그 연구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분석을 해보면은 문화 콘텐츠가 지금 수출 품목에서 13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전을 누르고 저희 그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가전이 지금의 반도체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아마 최초의 서비스 산업이 이제 수출 품목으로 들어온 겁니다. 서비스 산업 하면은 맨날 우리는 그 열악하고 저부가 가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부가 가치의 그 세계적인 상품이 서비스 상품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그 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이런 점들을 별로 터치를 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게 아마 제조업 중심의 그 분석 그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소프트 파워가 엄청나게 최근 10년 새에 커졌고, 물론 이제 이 구성을 보면은 게임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금 음악이 올해로 따지면 한 8% 정도 돼요. 전체 콘텐츠에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여기에 간접 효과가 있잖아요. 이것을 게임을 하면은 한국 게임 때문에 한국에 관광, 제주도에 오고 음식 먹고, 옷 사고, 가전제품은 잘 안 산다고 해요. 스마트폰은. 근데 음악을 듣는 친구들은 삼성 스마트폰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 1달러를 사면은 1달러 음원을 해서 들으면은 17.17불의 소비자 유발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은 그런 효과, 그런 정도, 드라마는 또 그런 정도 효과는 못 낸다고 합니다. 보통 2배 내지 3배. 그러니까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음악이 갖는 그 간접의 파워는 7배가 큰 거죠. 그러면 뭐 7 곱하기 7 하면 77이 49인데 7배 크면은 게임하고 거의 맞먹는 거죠. 양적인 규모는 작아도 질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음악의 힘이 무서운 거죠. 이미 그 유명한 음악 아티스트들이
음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음악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럼 음악은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음악의 힘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를 보면은 작년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섭니다. 물론 전체 저작권도 4, 5년 전서부터 흑자지만은 문화예술 분야는 특히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을 판단하는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죠. 이제는 가장 그 크리에이티브한 것도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수출국이 된 것이죠. 산업 지재권은 아직도 적자죠. 그래서 이 K-팝이라는 게 이런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수출국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인데, 그럼 K-팝이 뭐냐? 우리 임영웅 씨가 부르는 것도 K-팝이냐? 야, 한국 사람들이 부르면은 K-팝이고, 한국 사람들이 부르면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겠네? 이런 생각도 가지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음악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세계로 나가기에 아예 투자되고 디자인돼서 유통되는 전략 상품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K-팝은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나 첨단 제품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공감이 돼서 전 세계로 퍼진 게 아니고, 특정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특정 시장의 매니아죠. 매니아 계층의 그 선호에 맞는 주로 이제 10대 여성 전 세계 이런 그 매니아 계층에 타겟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든 게 K-팝이고, 이 K-팝이라는 용어가 2002년서부터 쓰였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서부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동남아에서 쓰던 K-팝이라는 용어가 수입돼 가지고 2006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쓴 겁니다. 왜 안 썼을까요? K-팝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 중요했고, 또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급했기 때문에 딴 나라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렇게 그 평가를 잘 받고 국내에 풍부한 그 투자 지원을 확보해서 이제 수출로 가야지 이게 아니고 거꾸로인 거죠. 국내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해외에서 발판을 찾아서 거꾸로 국내에 들어와서 인정을 받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K-팝이라는 건 해외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소비되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분석을 위한 정확한 정의고요. 그런 그 주요 특징은 반드시 프로듀서 주도의 생산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돌 중심의 대중음악이다.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돌이 최초의 K-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서태지와 아이들은 뭐 음악의 뛰어남을 떠나서 그거는 싱어송라이터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 그 기획사에서 그 기업 차원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이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유는 뭐 YG가 만들어낸 아이돌이지만은 유나 같은 아시나요? 혼자 그 음악성 풍부하고 아주 그 좋은 가수는 K-팝 범주의 분석을 넣는 거는 기준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준으로 우리가 K-팝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음악 산업에서 가치 사슬을 혁신한 결과가 K-팝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 K-팝이 왜 성공을 했나 하면은 고구려 벽화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녀석도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했으니 뭐 이 정도면 하지 않았겠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벽화는 아마 아프리카나 뭐 유럽에도 그런 벽화는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좀 잘생기고 춤추고 노래하는 재능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은 K-팝은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 entrepreneur, 혁신가, 혁신하는 그 크리에이티브에 뛰어난 특정 사람들이 반도체 만들듯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듯이 새로운 세계적인 문화상품에 도전을 해서 만든 우리가 분석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K-팝의 성공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하고 신문지상에서 나온 K-팝의 성공 원인은 대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세계적인 제작 트레이닝 시스템, 또 SNS 정보통신기술 활용, 세련된 음악성과 비주얼, 뛰어난 아티스트들. 그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할까요? 안 되죠. 이거는 성공의 그 줄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성공의 뿌리는 다른 데 있는 거지.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한 성공의 뿌리는 뭐냐? 이걸 찾아야지 되는 것이죠. 또 그걸 찾아서 그거를 재현을 해야 K-팝 같은 그 성공을 우리가 또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팝의 진정한 성공 원인은 문화에다가 기술이라는 요소를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에다가 산업을 붙인다는 게 그 거북할 정도로 문화라는 거는 이 경제 활동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술 활동의 주된 대상인데 예술로서의 문화라는 거는 혁신의 대상이 아니죠. 삶 그 자체가 그 존중받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삶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비트스가 끝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더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 성공 원리를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은 이제 기술이라는 요소를 결합을 하면은 기술은 혁신이 대상이죠. 혁신 없는 기술은 생존 못하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리스크 테이킹이 이루어지고 그게 산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문화에다가 기술을 결합한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쓴 사람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컬처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한 10년 떠드니까 이제 그때 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당시 컬처 테크놀로지만 얘기를 하면은 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됐고 또 이 양반이 메타버스를 얘기하려고 아바타를 한 7년 전서부터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래를 얘기하는 건 아마 우리 원장님도 떠들면 원장님도 그래도 한 2, 3년 후에 나타나는 이런 정도의 이제 그 미래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 영역이 있는데 특히 엔터테인먼트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모멘텀을 유지를 한 것이 성공의 그 핵심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뭐 혁신하면은 뭐 슈페터를 얘기를 하실 거고 이 슈페터가 정의한 5가지 요인이죠.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K-팝은 새로운 제품. 기존에는 다 음원 단위에 듣는 음악이죠. 그래서 조금 그 외모가 떨어지고 춤도 잘 못 춰도 노래만 잘하면 되지. 이게 기존의 음악 상품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이 K-팝은 뮤직비디오가 붐이 난 이런 그 흐름을 타고 이제 보기도 비주얼, 보는 음악이죠. 그리고 음악도 그 음원 단위가 아니라 아이돌 단위로 이제 상품이, 그러니까 제품 정의가 아이돌 단위로 된 거죠. 그래서 음악 하나하나 팔고 하는 이런 산업이 아니라 아이돌이라고 하는 아티스트 단위로, 아이돌 그룹 단위로 제품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그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둘째는 이제 신생산 방법이죠. 아이돌 프로듀싱 시스템. 아까 캡터 뮤직 그룹 회장님도 지금 미국보다도 앞선 이런 그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보다 앞선 것이 아니고요. 미국이 훨씬 앞서 있었는데 규제 때문에 정부 규제로 인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규제로 인해서 이런 생산 시스템이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K-팝을 오늘날 있게 한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시장 개척이죠. K-팝 음악은 그 기존에 있던 그 시장을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 시장은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기존 대중음악계 클래식이나 발라드나 뭐 이런 그 음악계에도 들어가기가 힘들었는데 외국은 오죽하겠어요. 일본의 대중음악계, 동아시아, 중국, 특히 미국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거는 없던 틈새 시장을
대개 신제품은 혁신 제품은 우회해서 들어가잖아요. 예, 정면 공격을 10대 주로 이제 젊은 여성들, 그다음에 모바일 같은 그 정보기기에 익숙한 계층들이 즐겨보는 새로운 음악.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혐한 때문에 지난 5, 6년간 한국의 음악은 다 금지를 시켜놨는데 통계를 보면은 K-팝의 일본 공연 횟수는 더 늘어났어요. 팬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팬이라는 거는 그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보면 없는 시장인데 텔레비도 안 나오고 아이들이 즐기는 시장이죠. 그거를 전 세계로 다 모으니까 수억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음원에 우리가 듣는 전 세계 음악 보면 물론 영어로 된 음악이 1등입니다. 2등이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스페인, 한국. 스페니쉬가 이제 2등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부르는 음악이 영어로 들리는 음악 다음으로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실감하지 못하는 센세이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도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제주도에도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요새 뭐 그 선진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저희 경북대도 유학 오는 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생겨요. 그게 앞으로 제주도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팬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슈페터의 정의에 세 가지에 합당하는 그런 이노베이션을 한 것이 K-팝이다. 그럼 이 K-팝 그 혁신은 누가 하는가? 그건 이미 슈페터가 얘기를 했죠. 혁신은 정부가 예산 지출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인프라 구축을 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도움은 돼도. 결국은 혁신은 누군가가 손으로 망치질이든 삽질이든 어떤 노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주된 노동이 이제 그 브레인의 노동이 되겠지만, 혁신은 entrepreneur, 뭐 혁신적 기업가, 뭐 그 창업가에 의해 주도되는 거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혁신 모멘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5명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 HOT가 이제 1호 생산물이에요. 최초의 그 공장에서 나온 K-팝 상품입니다. 그 HOT서부터 지금 이제 에스파, NCT 또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에스파 직전이죠. 3세대까지의 그 가장 큰 혁신 20개를 제가 추려봤는데 그 중에 10개를 그 이수만 프로듀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YG, JYP가 2개, 3개. 그 다음에 이호연 씨라고 그 대성기획이라고 하는 그런 데인데 뭐 핑클, 잭스키스, 그리고 최대 성공은 일본에서 카라 이렇게 했는데 카라의 성공을 끝까지 못 보고 돌아가셨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주 속이 타요. 이 비즈니스는 잘 되려고 그러면은 뭐 팀이 깨지고 누가 다치고 군대 가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유명 많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죠.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는 단 한 개의 혁신으로 이 5개의 명이 한 혁신의 반 이상, 절반 이상의 이익을 가져간 아주 행운이 많은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혁신을 얘기할 때도 혁신가의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족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족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혁신의 강도나 미래도 이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걸 보면은 상당한 정확도로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89년에 SM 기획이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만 되는 주식회사가 아닌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정식으로 이제 95년도에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96년에 H.O.T가 출발한 것이 그 K-팝 25년 역사의 시작이고 지금 우리가 BTS와 블랙핑크의 그 최고조에 달한 성과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세대, 2세대, 3세대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8년 단위로 이게 탁탁 끊어져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 팔자가. 그래서 H.O.T서부터 보아 싸이가 아이돌 탄생이고 일본 시장 개척인데 아마 보아가 없었으면은 K-팝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일을 보아가 사실 했고 그거는 일본 시장을 처음으로 개척을 한 것이죠. 그건 뭐 옛날에 조용필 씨나 뭐 개은숙 씨나 뭐 이런 분들이 가서 공연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기 가서 그 올리곤 차트에 1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공이고 이거는 일본의 음악이 그러니까 한국의 그 K-팝이 아니라 일본 시장에 가서 일본 가수인 것 같이 해서 일본 시장을 개척을 한 거죠. 그거는 아예 보아가 처음 많이 알려졌듯이 뭐 국민학생 픽업해서 3년간 그 공부시키고 일본어 공부시켜서 아예 일본 데뷔를 전제로 해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개척된 일본 시장이 아마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를 했고 지금도 일본 시장이 그 K-팝의 한 50 내지 60%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시장이 없었으면은 K-팝도 없고 사실 드라마도 힘들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신기서부터 소녀시대, 엑소, 블랙핑크, BTS 3세대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1세대죠. 이제 H.O.T 여기서부터 이제 K-팝이 시작합니다. 싸이는 1세대인데 터진 거는 성공한 거는 3세대에서 터져요. 건강수지예요. 사실 이 팀이 깨지지 않았으면 BTS를 능가할 수 있는 특별한 팀이 나쁘죠. 일본에서 성공한 하나. 이제 엑소 3세대 엑소. 블랙핑크. BTS.
데뷔도 못하고 없어진 팀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옷이란 그 말이야 내 옆에 놓고 붙어 있어봐 내 작품의 주인공은 너니까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찰 때까지 next level 이는 블랙핑크를 누가 안 쓰는 이유가 이제 가상 세계를 또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핑크는 팀이 4명이지만은 8명이죠. 자기 아바타 하나씩 해서 8에다가 나비스라고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또 그 멤버가 있어요. 그 가상 세계에만 존재하는.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9명. 그 9명이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마블이 하듯이 이제 그런 일들이 하니 이 에스파가 몇 년이 갈까요? 10년 이상 넘게 가죠. 그 이 스토리가 계속 통하면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20년까지도 그 스토리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재밌는 게임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약간은 비밀입니다만은 요즘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하시는 그 최대 일은 스토리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정리하는 거. 그래서 그 세계관이 마블은 여기 있고 그 슈퍼맨이나 저 하는 그 DC 그룹인가요? CD 그룹인가? DC죠? 네, DC는 이 정도고 여기고 우리는 이런 세계관이다는 이 스토리를 그리는 게 이번에 최대가 되지. 직접 쓰시네. 그렇죠. 근데 직접 콜라보. 콜라보를 하는데 이 프로듀싱 산업은 수평적 협력을 하지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프로듀서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좀 특징이 좀 있어요. 프로듀서가 없으면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JYP, YG 이렇게 이름을 걸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는 그 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의 워낙 경험과 이게 워낙 그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재밌는 그 점이 가경의 그 국면에 지금 있고,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은 첫째 아이돌 프로듀싱 시스템 구축, 일본 시장 개척, 글로벌 협력 시스템과 SNS 마케팅. 이 글로벌 협력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SM만 해도 전 세계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연결된 그 작곡가, 프로듀서들, 안무가들이 전 세계에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일찍이 SES의 드림스 캄트루는 아시죠? 그 작곡가가 핀란드 작곡가인데 그 음악을 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음악은 해외 작곡가들, 특히 북부의 작곡가들이 반 이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작곡가 안무가들이 K-팝에 뭘 좀 얹으려고 지금 뭐 초미의 관심이죠. 거기에 얹어야 저작권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그 작곡가들이 몰리기 때문에 K-팝 음악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지. 우리나라 작곡가들이 그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공식화되고 본격적으로 된 게 이제 소녀시대 때서부터 이 글로벌 협력 시스템이 아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묶였죠. 그래서 자동으로 전 세계에서 좋은 음악이 있으면은 온라인 시스템이 쫙 올려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픽업을 해서 계약하고 프로듀싱을 하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완전히 그 바꿔서 프로듀서 마음에 들고 아티스트에 적합하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 개척, 그다음 글로벌 투어가 가능한 세계적 스타. 결국은 셀럽 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원 단위가 아니라 아티스트, 아이돌 단위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세계적 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스타들이 나오고 빌보드 1위라는 브랜드를 이제 얻게 된 것이죠. 이게 그 K-팝을 대표하는 5가지 혁신 성과고요.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혁신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시작은 이수만과 4인의 혁신가가 99%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그 목적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강도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환경이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데 이수만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뭐 각자 다 이유는 다 틀리죠. 70년대인가요? 그 레이프 가렛이 공연에 왔을 때 그때도 이제 가수 생활을 하셨는데 워낙 그 인기도가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인기를 누리니까 나도 그러면은 그 세계 음악을 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결심을 해서 그 결심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 K-팝을 하게 된 동기로. 그다음에 그 방시혁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연설에서 보면은 자기가 왜 이 음악을 이렇게 하게 됐느냐. 서울대 미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를 다 많은 노래를 작곡을 했고. 그분도 한때 그 JYP에 있으면서 JYP 원더걸스 저도 이게 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공연 같이 가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그 당시에는 나이는 다 비슷한데 그 막내였던 방입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 양말은 방시혁 씨가 다 빨았다고. 그래서 그게 지겨워서 중간에 방시혁 씨는 돌아왔다고 뭐 얘기하는 무슨 얘기가 있죠. 그런 분이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양말 빨다가. 근데 이분은 왜 했느냐라는 자기의 뜻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 양반은 분노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의 그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는데 사회에서는 딴따라로 하고 자기 그 연예인들을 무시하고 이거 한번 좀 바꿔놔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분노가 자기의 오늘 그 날에 오르는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상황은 그 위기, 그 K-팝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다운로드와 음반 시장 쇠퇴라고 하는 음반 시장이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어가거든요. 그런 위기 속에서 나갔는데 때마침 세계 중산층이 늘어서 음악 소비가 늘어나고 SNS로 음악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이걸 알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온 거고 그걸 제일 빨리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활용한 것이 우리나라 음악 기업들이었죠. 그래서 유튜브도 싸이가 나오고 나서 유튜브의 최고 용량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유튜브도 K-팝 때문에 잘 됐죠. 지금 인스타도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그 인스타하고 유튜브가 또 경쟁을 하죠. 그래서 짤방 같은 거 해가지고 틱톡에서 그 흉내내게 하는 이런 게 뭐 10억 뷰 나오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경쟁에서 K-팝하고도 이런 거 기획을 해서 10억을 능가하는 그런 조회수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위기를 피하고 기회를 얻는 그런 그 시도가 전략이죠. 그래서 이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아이돌 프로듀싱 시스템, 아이돌라이제이션이죠. 음악을 아이돌 단위로 생산하는 생산체계 만드는 전략, 수익원 다변화. 음악 하나만 팔아서는 안 되죠. 가능한 최대의 수익을 거둬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모니타이제이션, 글로컬리제이션이죠. 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리제이션을 다 해서 전 세계도 통용되지만 제주도에서만 통용되는 노래,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는 글로컬리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국내 음반 시장이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97년 H.O.T가 데뷔할 때가 한 4천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700억까지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지하는 게 지금 이게 K-팝 CD가 해외에서 많이 팔려서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그 K-팝이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정부가 전폭 지원을 해주고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도 아직 있어요. 그 반대죠. 나가서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형국이 돼 있죠. 자, 이 아이돌화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아까 그 10여 개 그룹을 보여줬는데 그 10여 개 그룹에 대해서 그 국내의 비판은 어땠습니까? 이제 공장에서 다 찍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천편일률적이고 예술성 없고. 그렇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개성도 다 다르고. 그게 이제 BTS까지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고 또 이제 또 한 단계 또 올라가야지 되는
이제 이런 그 게임을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포트폴리오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익이고 이게 이제 연도별 팀이에요. 그 SM 같은 경우. 그래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H.O.T, 보아, 동방신기, 엑소, 그다음에 이제 뭐 레드벨벳도 있지만은 에스파가 이걸 능가할 거고 또 NCT가 또 능가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패한 팀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수익의 계속 성장을 확보를 해서 계속 투자를 해나가고 기회와 위협에 계속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돌화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모니타이제이션이죠. 앨범 하나 내서 음악만 파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광고 하죠. 근데 요새는 데뷔하기 전에서부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저 팀이 그 성공할 게 확실하면 미리 이제 입도 선미하는 일들이 특히 중국에서 많이 생깁니다. 광고, 그다음에 이제 예능, 그러다가 이제 잠깐 휴직하고 이제 다시 이제 앨범 두 번째를 내고 더 유명해져서 더 큰 광고, 이제 드라마, 영화 이렇게 해서 커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NFT, 메타버스가 생겨서 이 시장이, 이 부가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커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예상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누가 만들어서 누가 그 이익을 가져갈 거냐 하는 거는 지금 예측 불허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시장이 또 다른 시장이 지금 열리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글로컬라이제이션이죠. 여기 보시면은 유럽에 451명, 아시아에 193명, 호주에 10명, 북미에 200명. 유럽이 제일 많아요. 이 해외 전문가들이. 자, 이런 그 K-팝의 성공이 그 시장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목표하는 시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뭐 문화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더라도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면 그냥 일이죠. 파업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롯이 우리 입장에서 난리지만은 그래봐야 몇천억 시장이겠죠. 근데 이게 일본 우리보다 7배 크고 2배 크고 1배 우리하고 같은 동남아 시장에 가면은 10배. 여기다가 수출 유발 음악 같은 경우에는 17배죠. 그럼 이론적으로 100배를 넘습니다. 아시아만 가도. 이제 미국 시장이 열렸잖아요. 미국은 아시아의 2배입니다. 이론적으로 500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루 3끼 먹고 인물 좋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누구는 하나짜리에서 하고 누구는 500원 안 되더라도 100배짜리 시장에 가면은 그 같은 스타로서 반짝임이 틀리지 않겠어요? 네. 국내에 머물면은 반짝반짝. 네. 글로벌로 가면은 번쩍번쩍.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시장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100배 넘는 시장을 상대로 제주도에서도 교육 사업을 하더라도 문화 사업을 해도 시장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그 크기는 달라진다. 자, 근데 이 K-팝 성공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그렇다고 뭐 정부가 할 일이 없고 뭐 지자체가 할 일이 없을까요? 성공은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실패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시스템이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디즈니 스튜디오. 이게 토탈 매니지먼트 전략에 의해서 뭐 배우도 키워내고 몽땅 다 한 기업이 나가지고 유통까지 하잖아요. 영화관까지. 그러니까 이 독과점 때문에 예술가들이 그 다치고 권리가 뺏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유통과 제작 분리를 하고 예술가들을 보호한다는 이런 정책이 이제 점점 강화가 돼서 이게 좋은 뜻이긴 하죠. 근데 매니지먼트와 에이전시도 법적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아이돌이 뭐
우리가 먼저는 아니죠. 우리 94년쯤 되면 94년인가요? 그 한국에 뉴키즈 온 더 블럭이 와가지고 팬들이 하도 몰려서 압사사고도 한번 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팀이 계속 이어졌으면은 아마 K-팝이 있기가 어려울걸요. 딴 팀도 계속 나왔을 테니까. 이게 해체가 되는 게 이 매니지먼트사에서 그 캐스팅을 해서 가리키고 키워내서 이제 보통 이제 아이돌 하나 키워내려면 연습생들이 보통 한 평균 6년? 5년, 6년. 뭐 그렇게 하고도 데뷔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금액적으로 보면 하나 데뷔시키는데 한 30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미국 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는 회사에서 못하고 아티스트가 직접 그 에이전시들이죠. 세계적인 에이전시들이 공연 섭외하고 그 광고 섭외하고 해서 아티스트하고 직접 해서 아티스트가 돈을 벌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키즈 온 더 블락은 없는 거죠. 비틀즈는 있을 수 있죠. 자기들이 모여서는. 그래서 아티스트 보호가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그 산업의 자리를 K-팝한테 뺏긴 거죠. 그래서 그 덕을 본 게 K-팝이 아닌가라고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있었으면 아마 K-팝은 없었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토탈 매니지먼트 전략이 되는데 두 가지 때문에 못하는 게 하나는 해외에 나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10배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번쩍번쩍 정도는 되니까 굳이 나가려고 그러면 이 저작권 이게 복잡해서 누구 사인 받고 누구 사인 받고 복잡해서 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문화죠. 이 스타라기보다는 다 한 식구 같이 해서 1등 스타가 돈 벌어오면은 후배한테 월급 나눠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이 혁신의 속도가 느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년 거듭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티브는 우리나라를 따라가기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티브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게 장점만 있고 모든 게 단점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 콘텐츠를 평가하는 걸 보면은 이거 완전히 뭐 죽기 살기로 콘텐츠 개발하고 가수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오징어 게임 같이. 그러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쿨하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그 한류의 쿨이 묘하다. 여기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한 분위기에서 그 하와이에서 저녁 노래 맞춰서 노래 부르고 나오는 게 예술인 콘텐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죽기 살기로 해서 나오는데 이게 전 세계에 통하네? 한국 거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현재 우리 평입니다. 그건 현실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한류로 표현되는 그런 그 매력은 그런 죽기 살기의 생존 게임에서부터 나왔고 그 속에서 BTS가 나온 거죠. 라면 먹어가면서. 자, 그거를 어떻게 좀 개선해 보겠다고 섣부르게 움직였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해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최적점을 찾아가야 되죠. 사활을 건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멘텀이 어떻게 지속이 될 건가? 이런 기성 혁신가나 신세대 혁신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아까 그 에스파나 NCT 얘기했듯이 전부 지금 70에 가까우신 이수만 프로듀서가 진두지휘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못 따라올 정도의 그 새로움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고 방시혁 씨는 방시혁 씨대로 그런 그 큰 게임을 하고 있죠. 이제 미디어 유통회사로 하고 있고 또 신세대 혁신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세계적인 콘텐츠가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위기와 또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는데 이런 그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이런 그 전략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2의 BTS를 걱정할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차원의 도전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K-팝과 한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극복의 과정이 있죠.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그 K-팝의 전략인데 이 중에서도 융합 전략은 K-팝의 성공, 한류 콘텐츠의 성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기술과 또는 그룹과 융합을 하는 가상과 지금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하는 그런 그 융합이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이게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경제 경영 분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조금 좀 의미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960년에서 이제 2020년까지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고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그 대학 교수 생활을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 시기가 제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오늘 한 얘기가 그걸 정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책을 잘 안 보고 주로 이렇게 그 현장에 많이 가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책을 쓰다 보니까 책도 뭐 10권은 넘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저희 그 대학 다닐 때까지 보면은 모방의 시대고 정부가 개발을 주도를 한 이런 시대였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혁신의 길이 열린 게 83년도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 도쿄 선언이죠. 이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도 자체 연구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도시바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이런 회사들이 깜짝 놀라고 야 니들 이제 기술 안 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혁신을 하겠다고 해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라이센스 없이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정사정을 하고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게 청와대 기조였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당신들 따라갈 생각 절대 없고 당신들 한 것을 이어받아서 좀 더 생산을 잘하게 하고 설득하고 돌아다녔는 게 이때 시절의 얘기인데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하죠. 우리도 이제 1등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저는 이제 K 이노베이션이라고 오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K 이노베이션의 시작이 신경영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된 퍼스트 무버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서부터 시작된 9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지금 K-팝 혁신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이어졌다기보다는 동시대에 같이 움직인 거죠. 보통 시대 정신으로 움직이지 어느 한 분야가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화 잘하는데 보니까 드라마도 잘하고 K-팝도 잘하는데 게임도 좋고 심지어 클래식까지 1등하는 거 아세요? 네. 이루마의 그 클래식 앨범이 빌보드에서 1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제조업만 잘하는데 서비스 산업은 영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문화산업이 되잖아요. 이게 이 동시대에 일어난 얘기고 이게 K 이노베이션이고 결국은 민간의 혁신 주도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전부 민간의 혁신 주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정부의 주도는 80년대로 끝났고 정부가 할 일은 있죠.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는 지났고 근데 아직도 결정적인 거는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R&D에서 20조를 보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CDMA 이후로 결정적인 이노베이션이 있었나요? 전부 민간에서 만들어냈고 실제로 90년대서부터 80% 이상의 R&D 투자가 민간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블록체인 같은 거 막지만 않아도 엄청난 발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K 이노베이션 덕분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있어도 지금도 상대적으로 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 성공의 원리가 마치 이 시대에 이게 아직도 통하는 것 같이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산업이 커지려면 일단 정부 예산 투자 하면 된다 빨리빨리. 딴 나라는 뭐 하나 선진국은 이게 우리 그 프로토콜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이때 성공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혁신을 K-이노베이션을 이끌고 있는 이건희, 이혜진, 이수만, 김정주, 김택진, 방시혁 이런 분들은 이런 하면 된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아까 그 꿈과 그 의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꿈에 집착해서 될 때까지 한다. 내가 10년 키웠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럼 아니면 말고. 이런 논리죠. 그건 내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10년 키웠는데 뭐라도 해야지. 효율성 추구를 하니까 뭘 하는 데가 여기고 여기는 과감하게 접는 거죠. 왜? 그건 내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10년 버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시출에 성공하려면은 석유 나올 때까지 판다. 그런 거죠. 비 오게 하려면은 비 올 때까지 기울여져야 된다. 라는 묘한 성공 원리인데 이게 중요한 그 성공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창발 경영이라는 책을 5년 전에 새로운 그러니까 계획 경영이 아니라 이머징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 단계에서 그걸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패러노이드와 퍼시스턴스, 꿈에 집착해서 인내하는 그런 성공 전략을 가져야 되는 퍼스트 무버의 단계고, 이 창의적 모방 시대에서 우리가 5등, 2등, 3등을 했지만은 1등하는 시대는 93년 이후에 이제 열렸죠. 그래서 대기업 제조 혁신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뭐 조만간 또 재생에너지에서 뭐 나올까요? 그 대기업이 주도하는. 그다음에 IT의 벤처기업, 바이오. 그러고는 잘 몰라요. 오늘 얘기 드린 게 소프트 파워 부분에 이 K-팝과 한류 컨텐츠, 한류로 대변되는 이 소프트 혁신이 우리의 주된 그 혁신 주체로 이미 돼서 K-이노베이션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혁신 기업으로 특히 내년도서부터 이 차기 정부에는 이 선진국에 대한 논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다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문화가 뜨니까 아 진짜 선진국이다. 이제 우리가 중진국이지 무슨 선진국이야 이런 소리를 이제 요새 별로 못 들어봐요. 그럼 선진국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3대 주체가 만들어내는 K-이노베이션 때문인 거다. 거기는 제조혁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이게 있지만은 이미 조용한 문화 초강대국이라고 평가받는 이 소프트 혁신이 똑같이 동시대에 똑같이 활동을 했었다. 양쪽으로 작아서 눈에 안 띄었을 뿐이죠. 그래서 빌보드 1등하는 통에 또 넷플릭스 1등하는 통에 이제 눈에 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K-팝, 한류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문화 선진국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산인데 이 자산이 과연 그 재미있고 멋지고 그러고 재미있고 그래서 과연 세계 사람들이 봐주는 걸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지속적이고 계속 그 힘이 붙는 이유가 이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어떤 친절. 요거는 그 음악세 그 K-팝 같은 음악에서는 이 친절을 무지 강조해요. 인사 잘해야 된다, 예의 범절 뭐 특히 자주는 BTS가 얘기해요. 겸손.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 불만, 분노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예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 잔잔하게 그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 한류 콘텐츠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의 뿌리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이건 제가 이제 이쪽 분야를 연구하면서 정리한 얘기인데, 한류는 단순히 즐기고 소비하는 콘텐츠를 넘어서 인류가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 공감하는 사회동포주의, 요거를 우리는 홍익인간으로 불리죠. 교육 보니까 교육법 1조에 들어가 있대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의해서 실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뭐 여태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있던 거, 그게 이제 콘텐츠에 반영이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뭔가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가치 추구적인 노력을 같이 해야 이 한류의 본연의
핵심 역량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어쩌다 선진국 된 것 같은 기분을 많이들 갖는데 그럴 리가 있어요. 핵심 동력과 다이내미즘이 있었고 오늘 제 K-POP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그 다이내미즘을 설명을 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올해 우프타드에서 선진국으로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했고 항상 우리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인구 많고 1인당 GDP 높은 나라 꼽아보니 미도, 경, 프랑스, 이탈리, 일본 이거밖에 없고 크리에이티브를 보니까 야, 뭐 일본 좀 제낄 수 있을 것 같고 이태리도 조금 제낄 수 있을 것 같고 야, 우리 3등, 4등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그 대중문화 쪽의 기대감입니다. 네, 사실. 이런 거를 또 강력하게 기대하고 계신 분이 여기 그 가까이에 사무실을 둔 이근 이사장님, 코리아 파운데이션. 군사력은 또 세계 6위라는데 이건 또 싸워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정치외교 전공하신 이근 이사장님이 정리하신 건데요. 국민 미래 의지를 주도해야 되고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국제적 책임성 요거를 우리 김상현 원장님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해오시는 거고 이 부가 조건으로 군사력, 문화적 우수성까지 가미하면은 이 선진 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은 선진 강국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문화적 우수성을 살려나가는 이 전략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정책 기반자들이 모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근희 사장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류 보편 내력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화두에 그분의 이제 답변인데 특히 한국이 특히 노력해야 될 분야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 인류 보편 가치, 한류에 얘기했죠. 개방성, 이 한류의 보편적 매력 이걸 보면은 이 문화적 요인이 선진국 우리 한국식 선진국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저는 그 기업과 산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국은 제조 산업이 강한 매력 국가 그리고 이 그 선진 국가 유형을 만들어내는 3대 주체는 말씀드렸듯이 제조 대기업, IT 벤처, 한류 문화 기업 이 세 개가 주체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릴 말씀의 95%를 드렸고요. 오늘 어렵게 만든 이 자리를 위해서 제주도 지역 혁신을 위해서 이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어떻게 의미부여가 될까 하는 걸 이제 같이 논의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거를 하는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발제를 하면은 이건 뭐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모든 지자체가 갖는 내부적인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경직돼 있고 그 토착 문화의 그 경직성. 전 대구에 살아서 저는 서울 88년도에 서울에서 내려서 그 아무 이가 친척 없는 대구에서 34년을 살아냈거든요. 대구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 지금 이제 요즘 되면 이제 대구를 제가 디펜스를 합니다. 대구 그렇게 보수적이지만 보수적이지 않다. 한번 거기 길 나면 겁난다 그 동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경직성이 있는 건 분명하죠. 우물안 개구리, 인재 유출 계속 이 사람은 빠져나가죠. 도시 소멸. 사람이 특히 혁신가들이 과연 이 지역에 머물러 있을까? 외부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쏠림이 점점 심화되고 부동산 값도 차이가 더 벌어지고 예산 따려면 중앙에 가서 부탁해야 되고 또 세상은 또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지만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의 특성상 또 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보면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많은 기회의원들을 갖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런 답을 찾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시사점을 드리면은 첫째는 해외에서 같은 거를 하더라도 또는 뭐 해외가 정 안 되면은 이 지역이 아니라 국내에서 국내 최고에서 답을 찾을 때 그 이노베이션 좀 더 좋은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K-팝이 증명했듯이 이 융합, 결합, 기술. 근데 뭐 기술은 뭐 주로 이제 그 친환경 기술은 이미 제주도가 선언을 했지만은 문화의 결합은 또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더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대중문화. 우리나라는 대중문화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 거기가 적극적인 결합이 아니라 이 결합이 돼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역 창조화라는 말을 저는 한 7, 8년 전부터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 창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고, 몇몇 사람이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는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혁신 리더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헝가리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최근에 들었는데, 헝가리 현상이라고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1890년서부터 1920년까지 3, 40년 동안에 헝가리에서 태어난 인재들이 그 노벨상과 또 세계 수학상을 받은 노벨상급 인재가 18명이 나왔다는 거가 세계적으로는 이게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한 나라에서 그 3, 40년 동안에 몽땅 나왔느냐.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가 1차 혁신, 산업의 역사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세대 기업인들은 주로 1920년대 세계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신세대 기업인들, 김종주, 다음 이재용, 이혜진, 또 김택진, 한 살 터울이에요, 전부. 67년, 68년생. 거기 다 몰려있나. 그러니까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몰려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헝가리 현상을 보면은 결국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 많은 사람이 나왔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라즐로라고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1894년서부터 1925년까지 올해도 했네요.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 잡지를, 수학 문제풀이 잡지를 재미있게 했나 보죠. 그게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헝가리 사람들은 이게 재밌나 봐요. 우리는 춤추는 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거를 푸는 게 그 중고등학생의 낙이었대요. 그래서 그 월간지가 언제 나오나. 여기서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펀노이만까지 있어요. 원자폭탄 만나.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많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 헝가리 현상을 좀 만드시기를. 근데 이게 시대별로도 그렇지만 지역별로도 그룹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삼 보면은 산삼이 하나씩 안 나오잖아요. 산삼 옆에 산삼이 있고 이 산삼은 이렇게 뭉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산삼이 되시기를 일단 기원하면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